제27장 전쟁의 소리. 우리는 예정대로 1939년 3월 11일에 미국을 떠났다. 그러나 서울에 도착하고 보니 조선에는 1939년이란 해는 오지 않고 있었다. 아니,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해는 없었다. 조선의 달력은 그 사이에 일본 달력으로 바뀌어 있었다. 일본 달력이란 일본의 첫 황제인 메이지로 시작하는 연호를 말한다. 모든 공문서에는 서양 달력에 1939년이 기원 2999년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조선 사람들도 이러한 일본식 연호를 쓰도록 강요당하고 있었다. 서양인들에게는 서양 달력을 쓸 수 있게 허가하고 있었으나 만일 조선 사람들이 서양 달력을 이용하면 일본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비애국자로 간주되어 경고를 받았다. 일본 군부는 조선의 서양 사람들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해 왔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 견해를 드러내 놓으려는 것 같았다. 이러한 정세의 변화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조선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1939년 9월 12일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어머니께 띄웠다. 고베에서 서울까지 오는 동안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서울에서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지독한 무더위였습니다. 조가 3일 동안이나 열이 나면서 알아서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모두 더위를 먹어 꼼짝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도착하자 노튼병원, 해주 구세병원의 닥터 김, 요양원의 닥터 리, 남학교, 해주의장학교의 수석교사가 서울까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메리아는 두 애들을 데리고 아펜젤러 씨 댁에, 저와 윌리엄은 젠슨 씨 댁에서 묵었습니다. 모두들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택시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돼 있습니다. 특히 반영 운동이 전개됐었는데 저희가 도착하기 직전에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일본이 독일을 공산당과 한 통속이 됐다고 비난한 후에 대영 감정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아직도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은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택시의 승차 거부 외에는 외국인에 대한 노골적인 반발은 별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일본인이나 조선 사람들 모두 저희들에게는 친절합니다. 식량의 부족을 처음으로 겪고 있습니다. 메리아는 여러 상점들을 찾아다닌 끝에 겨우 1파운드의 설탕을 구했습니다. 밀가루도 얻기 힘들고 고무 제품, 가죽 제품, 면직물도 구할 수 없습니다. 통조림류도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지고 값은 하늘같이 치솟아 있습니다. 그러나 쌀과 감자는 아직 많습니다. 분말 우유는 구할 수 없지만 요양원에는 젖소가 있으니 우유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미리 식량을 준비해 둔 선교사 친구들이 나누어 주겠다고 하니 굶을 염려는 없습니다. 연료도 큰 문제이지만 저희는 석탄이 좀 남아있고 나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정치 조건과 생활 환경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구하려 하고 요양원 직원들도 더욱 협조적입니다. 저희가 가장 크게 봉사할 수 있고 또 저희를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마침 요양원에 엑스레이 필름이 거의 떨어져 가는데 저희가 필름을 가져오게 되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화폐의 해외 지출이 금지되고 있어 엑스레이 필름, 거즈, 기타 약품들을 주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내온 선물이면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물품을 만든 회사에서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개인이 따로 포장하여 선교 병원용 구제 물자 비상업용임이라고 겉에 표시하면 됩니다. 해주에 도착한 후 해외 여선교회의 린드 양과 달비 양의 숙사에 초대받아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달비 양은 바로 의양 대신 새로 부임해온 분입니다. 나이는 린드 양과 비슷한데 좋은 분 같습니다. 그들이 필리스의 생일 파티를 차려주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학교, 병원, 요양원을 둘러보니 제가 안식년 휴가를 떠났을 때보다 더 훌륭하게 운영되었습니다. 학생, 환자, 직원들의 수도 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모두들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큰 선물을 가져오지 못해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남학교에 절실히 필요한 교내 예배당을 지을 자금을 모금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었는데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도착하자 요양원, 병원, 학교에서는 환영회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물론 린드 양과 달비 양도 초청되었습니다. 학교 이사회에서도 환영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요양원에는 우리를 환영하는 초록색의 큰 아치까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수리해야 할 것도 많고 물건들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어머님의 물건으로는 난로의 꼭지 부분만 없어졌을 뿐입니다. 지붕은 비가 셉니다. 수리할 것도 많은데 비용이 어디에서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고물 석탄 난로를 하나 사왔는데 서울에 와보니 운송비를 합한 값이면 이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서울의 많은 외국인들이 자꾸 이 나라를 떠나고 있어 그들이 팔려고 내놓은 물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바람은 서서히 해주에까지 불어왔다. 일본 육군은 우리의 단파 무선 라디오를 빼앗아갔다. 이때부터 우리는 국제 뉴스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 장파 라디오를 들으면 단지 선전만이 나올 뿐이었다. 유럽에서 승리한 히틀러, 일본의 빛나는 만주 정복, 미국과 영국의 중국 정부 후원으로 인한 일본의 분노, 이에 대응하는 각처의 외국인 세력에 대한 도전 같은 내용들이었다. 극동의 새 질서를 정립하려는 일본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게 일본인들의 주장이었다. 장파 라디오 선전에 나오는 일본의 승리는 수많은 인명 손실을 희생으로 한 대가임을 알 수 있었다. 해주에 있는 일본인 가족들 중에도 전사자가 없는 집은 거의 없었다. 아들을 모두 잃은 집들도 있었다. 학생들과 유지들에게도 전몰 장병을 위한 의식을 올리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나는 남학교 교장이었으므로 전사자가 화장되어 한 줌의 재로 돌아올 때마다 학생들을 인솔하여 역의 마중을 나가는 고역을 치러야 했다. 전사자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작은 흰 상자에 넣어져 돌아왔다. 날이 갈수록 흰 상자의 수는 많아졌고 이 슬픈 마중도 더 빈번해졌다. 또한 신병들이 전선으로 떠날 때도 학생들은 역에 모여 그들을 환송해야 했다. 전쟁의 초기였던 이 시절에는 내가 관찰한 바로는 조선인들 신병들은 거의 없었다. 그 후에 일본인들이 신용할 만하다고 해서 뽑은 조선인 신병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안다. 전쟁이 더 진행되자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과 나이가 든 사람들까지도 징집되어 나갔다. 공립병원에서는 일본 부상병을 수용하기 위해 임시병동을 짓느라고 부산스러웠다. 우리 병원의 의사와 간호원들도 부상병 치료 요원으로 차출되었다. 이 일로 남은 의료진들의 업무가 가중되어 내 청진기도 정신없이 바빠졌다. 해주 같은 작은 곳까지 부상병들이 속속 증가되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는 라디오와 신문에서 들은 빛나는 전투의 승리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우편물들은 샅샅이 검열되었고 우리에게 오는 편지들은 모두 압수되었다. 친지들에 대한 소식은 물론 우리 자신에게 닥쳐오고 있는 일들까지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자 우리는 좌절감에 휩싸였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청진기는 보통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가슴 속의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도 들려준다. 그렇다면 나의 청진기는 우리가 가진 장파 라디오에서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청취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상해에서 보내는 미국 방송을 들을 수는 없을까? 나의 생각은 여기에까지 미쳤다. 그 방송은 선전이 아니고 정확한 뉴스를 내보낸다는 정평이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우선 집 주위를 돌아보고 수상한 자가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 등화관제용 검은 장막을 내려 유리창을 가렸다. 불을 끄기 전에 문들을 다 잠그고는 실험에 들어갔다. 차근차근히 다이얼을 돌리며 주위에 들었지만 현지 방송만 크게 들릴 뿐 상해 방송은 청취되지 않았다. 거의 포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속삭이는 듯한 여린 목소리, 귀에 익은 아나운서, 캐롤 알고트의 목소리가 상해에서부터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 방송의 뉴스들은 일본 방송과는 전혀 달랐다.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에 대해서는 소식을 알 수 없었지만 일본은 아직도 중국을 다 점령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다. 외부 세계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자 우리들은 다시 사기를 되찾았다. 이 라디오 청취에 대해서는 물론 메리안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모양이었다. 때때로 일본 헌병들이 나를 찾아와서 중국과 유럽의 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탐문하곤 했다. 나는 그들의 수법에 속지 않았다. 그들은 황제의 목숨을 노리는 모의가 있다는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는 등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나는 당신들은 내 편지를 그토록 철저히 검열하면서 그런 모의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내게 묻느냐고 반박했다. 한 번은 닥터 김이 헌병대에 불려갔다. 그들은 내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내놓고는 내 글씨가 하도 나빠서 잘 모르자 닥터 김에게 읽도록 명령을 했다. 수상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헌병들은 닥터 김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전황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었는지 혹은 일본군의 이동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수소문한 일은 없었는지 등을 묻기도 했다. 그럴 때면 닥터 김은 한마디로 대꾸했다.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 그러나 환자들에게 줄 약품들을 구할 수 없다며 심한 불평을 합디다. 이에 대해 그들은 선처하겠다고 말로만 약속했을 뿐이다. 일반 상품들까지 완전히 시장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설탕은 서울의 특수한 상점에서만 구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도 약 20달러, 100엔 어치의 다른 물건들을 구입할 경우만 최고 1파운드의 설탕을 살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손님들이 와서 차를 준비했다. 그들은 테이블 위에 설탕 그릇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순식간에 설탕 그릇을 비워버렸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메리안도 다른 선교사 부인들처럼 미리 설탕을 타서 내놓게 되었다. 내 청진기는 계속 상해에서 방송되는 뉴스를 청취했다. 유럽은 이미 전쟁의 무대로서 위험 수위에 육박해 있었다. 방송 해설자는 극동에서 벌어진 잔악한 살상에 대해 말했다. 양군은 서로 상대방의 야만적인 행위를 공격한 것이었다. 어떤 사건은 그 끔찍한 전말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나는 이런 내용을 전부 아내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전쟁의 무대가 아직도 고요한 아침의 땅인 조선과는 멀리 있음을 감사했다. 메리아는 해주 국립병원의 군인병동에 입원해 있는 일본군 부상병들을 위한 위문을 생각했다. 그녀는 해주에서 활약하고 있는 일본 여성, 조선 여성들과 어머니 클럽의 회원들로 위문단을 만들었다. 모두들 열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위문품도 준비했다. 그러나 위문단이 병동에 도착하자 강경한 제지를 받아 그대로 돌아왔다. 일반인은 절대 출입 금지입니다.
그래서 위문품만이라도 두고 가겠다고 하자 위병은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받았다. 위문단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냉랭하여 우리는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혼란을 느꼈다. 며칠이 지난 뒤였다. 내가 요양원에서 회진을 하고 있는데 일본군이 내게 공문을 가지고 왔다. 순간적으로 이것은 틀림없이 최근 군의관 장교가 위문단에 대한 위병에 무례했음을 사과하는 편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급히 봉투를 열었다. 공문에는 전혀 뜻밖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내가 흉곽 정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지금 군인 병동에는 이상한 폐질환이 병자들과 간호진들 사이에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매우 치명적이다. 이 질환에 대한 당신의 조언을 원한다. 라는 내용이었다. 덧붙여 이 사실은 보안을 위해 극비에 붙여줄 것과 사태가 매우 급하니 당장 군인 병동으로 와 달라는 것이다. 회진도 끝내지 못한 채 가는 것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었으나 급박하고 수장쩍기도 하여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급히 일본 위생병을 따라 나섰다. 직원들은 이 의문의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 병동에 와보고 싶었다. 우리 병원의 직원으로 있다가 차출되어 이곳에 온 사람들에게서 소식이 끊어진 지 오래되어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이었다. 마침 입구에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만났다. 나는 반가워서 인사를 했다. 그러나 그는 겁먹은 눈으로 목소리를 죽여 겨우 한마디 했다. 전 여기선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저희를 이곳에서 빼내주세요. 제발입니다. 이곳은 감옥보다 더 나쁜 곳입니다. 가족들과의 연락도 금지되고 있어요. 이때 나를 마중 나온 수석 군의관의 모습이 나타나자 그는 황급히 뒤로 사라졌다. 의사들의 세계에서는 인종이나 국경을 초월하는 전문가로서의 동료 의식이 있다. 수석 군의관은 호감을 느끼게 하는 타입이어서 우리들의 사이에는 곧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의 얼굴에는 전장에서 입은 듯한 상처가 있었다. 천천히 그의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그가 말했다. 어째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는지 이제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이곳은 일반 군인 병동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는 일반인의 방문이나 위문을 반가워하지요. 이곳의 부상병들은 특수한 경우로 목단 근방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군인들입니다. 우리 선봉 부대가 구출했습니다. 모두들 잔인하게 고문을 받았고 신체의 부분이 절단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아, 네. 그런 잔인한 행위가 있었다는 뉴스를 상해 방송에서 들었지만 내 눈으로 그 결과를 보게 될 줄은 정말 예상 밖입니다. 이런 말이 튀어나오려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했다. 환자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한 처벌을 받아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참상이었다. 어떤 사람은 손과 귀가 잘리고 없어 사람의 얼굴 같지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코나 발이 절단되어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 조선에서 부정한 여자라고 하여 코를 자른 모습은 보았어도 코가 잘린 남자들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모습은 두 눈이 뽑혀진 사람들이었다. 그 처참하고 불쌍함은 말할 수 없었다. 내 감정은 심한 혼란에 빠져 격해지고 있었다. 나는 전에 필라델피아의 응급치료실에서 인턴 훈련을 받은 일이 있다. 그때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나서 신체가 절단된 사람들을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사고로 불행을 당했지만 지금 이 처절한 광경은 무엇이란 말인가? 같은 인간들의 잔혹한 행위라고 생각되자 나는 내 몸이 마비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비인간적 행위에 대한 이 분노. 이 군인병동은 실로 공포의 암굴이었다. 그 무서운 장면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나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러나 군의관이 나를 부른 것은 이런 처절한 광경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긴 병동을 지나자
끝에 임시병동의 문이 보였다. 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이 문에 들어가는 모든 환자들은 희망을 버릴 것. 병원의 종업원도 두려움을 감추지 못한 눈으로 문을 열어주고는 재빨리 물러갔다. 이 모든 상황은 오히려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러나 나까지도 군의관이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 문에 들어가기를 주저했을 정도로 공포 분위기였다. 문을 들어서니 옷을 갈아입는 작은 방이 있었다. 우리는 수술복, 마스크, 고무장갑 등으로 무장했다. 나보고는 청진기도 휴대하라고 했다. 이곳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성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는 신체가 절단된 병사들이 격리 수용되어 있는 모양이었다. 환자들은 이 전염병에 걸리면 모든 치료에도 차도가 없이 곧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 간호하던 두 사람까지도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 의료진들은 모두가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군의관은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 직원들은 헌신적이고 명예를 존중하는 용기 있는 사람인데도 이 이상한 전염병자들에게는 가까이 가기를 매우 꺼립니다. 물론 선페스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당연히 있어야 할 임파선의 부푸름이나 유연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병은 갑자기 심한 두통, 메스꺼움이 나고 토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체온은 섭씨 40도 5분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환자는 극도로 쇠약해집니다. 흉곽 전문 의사인 선생께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모든 환자들이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기침과 가래침을 뱉는다는 점입니다. 그 타액들은 물기와 거품이 있으며 폐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점착성이나 부패성은 없습니다. 청산염에 넣으면 두서너 시간은 색이 까맣게 됩니다. 이전 어떤 특수한 폐질환이 아닌가 해서 전문가인 선생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환자들을 격리시키는데 세심한 주의를 다했으나 이 질병은 주체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수석 군의관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를 임시로 지은 격리병동으로 안내했다. 환자들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다. 일반적인 진찰을 한 다음 나는 특히 콜콜거리는 한 환자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정신을 집중했다. 지금까지 나는 한 사람의 가슴에서 이렇게 다양한 소리들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예민한 내 귀에 들려오는 각종의 소리들. 나는 질겁을 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희귀한 질병을 만났음을 알았다. 군의관은 당장 정확한 진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결론을 내려야 했다. 1분 1초가 지날수록 긴장이 더해갔다. 실로 내 입장은 미묘했다. 군의관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이 무서운 질병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했다. 군의관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내가 제시하는 처방은 받아지지 않을 것이다. 군의관은 전염병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어서 내 입장은 더 곤란했다. 그는 내게 대답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내 입장은 그와 정면 충돌을 하지 않으면서 내 견해대로 유도할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그의 조급함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솔직히 말해 이 질병은 나로서도 처음 보는 병이다. 그러나 모든 증세를 종합해 볼 때 런던의 열대병 학교에서 공부한 패스트로 인한 희귀한 병인 것 같다고 말하고는 잠시 그가 생각할 틈을 주었다. 그는 페스츄렐라 페스티스란 병명을 처음 들어보는 모양이었다. 참으로 다양한 일이었다. 나는 곧 이어 지금 말한 것은 임시 진단에 지나지 않지만 만일 환자의 타액 샘플을 병리 실험실에서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전형적인 음성 바킬루스균이 하나씩 또는 쌍으로 나타나면 진단은 확실하게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가 이 정도로 그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이야기하자 그는 체면으로 망설이는 일 없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렇다면 이 전염병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제 나는 이 죽음의 병동에서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만이 앞섰다. 코와 입을 막고 있는 얇은 거즈 마스크는 병균으로 오염된 이 방의 공기에서 우리를 더 이상 보호해주지 못함을 알기 때문이었다. 마스크 자체가 얼마나 빨리 병균에 오염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항상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결핵 환자들을 치료해왔고, 또 전염병에 대해 무지한 환자가 내 얼굴에 대고 기침을 할 때도 숨을 쉬지 않고 참는 일에는 능숙하지만, 이번 경우는 결핵보다 더 위험했다. 처음으로 간호원들의 공포를 이해할 수 있었다. 역시 사람이란 뭐든지 자기가 경험해 봐야만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모양이다. 나는 되도록 냉정하려고 노력했으나 내 목소리에서 그 군의관은 긴급성을 느낀 모양이었다. 우리는 재빨리 그 방을 나와서 다시 옷을 갈아입었다. 그의 넓은 사무실로 가서 녹차를 마시며 비로소 편안한 분위기에서 내 진단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했다. 최근 서울에서 열렸던 의학회의에 대해 그에게 들려주었다. 그날의 회의에는 목단의 의료선교센터에 있는 의사 한 분이 주재 연사로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북만주 지방에 무서운 전염병이 휩쓰는 바람에 오지 못했었다. 불행하게도 그 의사 자신도 전염병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그 병에 걸리고 말았다. 당신이 아시다시피 역병은 옛날부터 있었던 재앙입니다. 나는 군의관에게 역병의 재앙을 상기시키며 말했다. 성경에도 역병에 대한 기록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상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한 후 3만 명이나 죽은 전투지에서 역병이 일어났는데, 팔레스타인족들은 그들의 승리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커다란 쥐의 상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손하게 내 말을 경청하고 있던 군의관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는지 한마디 내뱉었다. 선생, 그렇지만 나는 이번에 역병에는 항상 진단되는 임파선의 팽창 부위가 없다고 하지 않았소. 그는 매우 도전적인 태도였다. 우선 그의 노기를 가라앉혀야겠기에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도 그런 팽창부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역병에는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흔한 것은 기후가 따뜻한 지방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추운 지방에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후자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이 종류는 아마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무서운 역병일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흑사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당면하고 있는 역병은 이 흑사병임이 틀림없습니다. 이곳 환자들은 추운 지방에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이 종류의 역병은 모두 쥐들에 의해 전염됩니다. 쥐벼룩이 사람을 물 때 병균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를 통하여 옮기는 것이 훨씬 더 무섭죠. 그건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염되기 때문이지요. 이곳의 환자의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나는 군의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깊이 숨을 내쉬었다. 그렇습니까? 그는 거의 사죄하는 듯한 어조로 간청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미 조치한 것은 모두 잘한 겁니다. 그러나 당신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당장 마스크의 두께를 최소 8배로 늘리고 그 위에 디플렉션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전염도가 매우 높으니 보안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군의관은 두려움을 감추느라고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공포로 인해 돌같이 굳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재빨리 화제를 환자들의 보호에 관한 문제로 돌렸다. 아직 감염되지 않은 부상당한 환자들을 위해 고양이를 두면 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제의했다. 그는 아직 공포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점점 안정감을 되찾아 기분이 밝아졌다. 대국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시의 위생국에서도 쥐에 대한 전면적인 소탕전을 벌여야 합니다. 쥐 꼬리를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상금을 주도록 공고하고 각 지역을 구분하여 고양이를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군의관은 내 진단과 병동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제안, 그리고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 매우 감사하는 것 같았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이 무서운 전염병과 신체가 절단된 군인들에 대해 극비를 지켜야 한다고 제3 주의를 주었다. 흑사병균의 발효 기간은 약 7일이다. 그 얇은 거즈 마스크를 통해 내게 균이 감염되지는 않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 기간 동안 가족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기로 서둘러 결정했다. 나는 평양의 연합 기독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기로 했다. 선교사들은 매년 건강진단을 받는 게 관례로 되어 있어 내가 갑자기 평양병원으로 떠난다고 해서 의심할 사람은 없다. 혹시 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평양병원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격리병동이 있으므로 가족과 격리되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다행히 나는 감염되지 않았다. 쥐들을 섬멸하여 득이양양한 일본군들과 쥐가 없어져서 회색만면한 쌀 장사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해주로 돌아왔다. 그러나 나의 기대는 상상에 불과했다. 나중에 비밀리에 들은 이야기로는 새 환자가 더 늘어나지 않자 수속 군의관은 공중에게 알리지 않음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쥐들은 선전포고를 당할 직전에 대살육전을 모면한 셈이다. 해주는 중요한 항구로 변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는 단선에 기차 철도조차도 없었는데 지금은 두 지선의 철로가 만나는 역이 세워졌다. 두 기독교파의 선교 기지도 해주에 자리 잡기로 결정되었다. 하나는 구세군으로 안트 소령 부부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 성공회로서 평양에 있던 캐럴 신부가 전임되었다. 그는 안식년 휴가로 영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로 해주로 부임했다. 새 선교사들은 모두들에게서 환영을 받았다. 유독 일본 육군만이 의문의 눈으로 이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전쟁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에 있는 영국이 어떻게 징병 연령에 해당하는 젊은이를 외국으로 보낼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군대식 복장과 계급을 다한 구세군에 대해서는 일본군 고위층은 매우 못마땅해 했다. 안트 부부는 곧 어디론가 전임이 되었다.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본 군부의 작용인 것 같았다. 캐럴 신부는 그대로 남았으나 농부로 변장한 수상한 사람들이 그의 집 주위에서 일하는 척하면서 감시하고 있었다. 일본 육군의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모든 선교사들은 신경전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떤 서양인들은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는 참을 수 없다며 조선을 떠났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수가 없었다. 우리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의논을 했다. 아직은 우리가 봉사해야 할 일이 많고 조선 사람들에게도 해가 되지 않고 있으니 자리를 지키자고 우리 부부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조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우리는 남아 있어야 한다고 진심으로 간청했다. 우리는 조선인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집을 방문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우리 집 방문객은 일일이 육군에 보고되었다. 외국인과 친한 조선 사람은 일본에 대한 이적 행위자로 간주했다. 이제 우리 주변에도 감시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늘어났다. 청진기로 상해방송을 청취할 때도 조심해야 했다.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부부로서는 괴로운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평양 성공의 선교사인 체드웰 신부는 단파 방송을 들었다는 죄목으로 10개월 감옥살이를 언도받기도 했다. 우리는 고국의 친지들에게도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전쟁에 대한 언급을 삼가해 달라고 주의를 주었다. 우리는 중간중간 삭제된 편지들을 받곤 했다. 그럴 때마다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짐작해 가며 읽었다.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도 은밀한 표현으로 이곳 상황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과 의료 선교 사업은 그런대로 계속되었다. 일본 민간인들은 우리를 이해해주고 친절하게 대했지만 일본 군인들은 전보다 더 오만해져 갔다. 하루는 친구인 사사키 씨의 갓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이 슬픈 소식을 말하면서 사사키 씨는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그의 태도가 이상하게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인의 풍습에는 슬픈 소식을 친구에게 전할 때는 비탄을 감추기 위해 미소를 짓는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슬퍼했다. 메리아는 당장 사사키 부인을 찾아가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는지 알아봤다. 일본인으로 우리와 특별한 친구로는 사사키 씨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었다. 나가다 부이치 씨로 공립고등학교의 영어 선생이었다. 그는 우리가 우표 수집가라는 사실을 알고는 같은 우표 수집 동호인으로 뜻이 통해 자주 찾아왔다. 그는 일본 군부에 대한 유감의 뜻을 과감히 피력하기도 했다. 그 시절에 그의 가족과 우리 가족들은 즐거운 저녁 시간을 함께 가지는 일이 많았다. 그와는 최근까지도 우표 교환을 계속하고 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전쟁의 먹구름이 뒤덮고 있었지만 어린이들에게서까지 이 기쁜 날에 의미와 즐거움을 빼앗을 수는 없었다. 우리는 금년 성탄절은 학교, 병원, 요양원, 우리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기억될 만한 행사로 준비하려고 노력했다. 아이들은 메리안을 도와 환자들에게 줄 선물 포장을 돕는 등 성탄절 기분으로 들떠 있었다. 성탄절 축하 연회는 재령에 있는 친구인 JL과 뮤리엘 라이브세이 씨도 초청하기로 했다. 이들의 장로교 선교 기지는 해주에서 북쪽으로 3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 크리스마스 만찬에는 사사키 부부와 아이들도 초청하면 좋을 것이라 여겨졌다. 우리 병원의 환자였던 사람이 꿩을 여러 마리 선물로 보내왔다. 미국에서 친구가 보내준 맛있는 소스를 꿩고기에 치면 그럴듯한 만찬 요리가 될 것 같았다.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JL에게 평화의 주인공 예수가 오신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히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우리는 이 만찬이 조선에서 지내는 마지막 크리스마스 만찬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항상 근엄하던 사사키 씨가 어린아이처럼 쾌활해져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았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사사키 부인도 아기를 잃은 슬픔을 잊고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이날은 진정으로 우리들 모두가 행복했고 잊지 못할 추억의 날이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우리가 초대했던 친구들에게 닥친 운명은 그날의 행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여러 해가 지난 뒤에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군이 조선을 점령했을 때 패전 일본인들은 조선에서 쫓겨 본국으로 가기 위해 장거리 도보를 강행했다. 그때 사사키 부인은 너무나 지쳐 죽었다는 것이다. 평화를 사랑한 사사키 씨는 그 후 적십자 봉사에 합류했으나 그도 역시 오래 살지 못했다. 라이브세이 부부는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필리핀으로 전임되었는데 거기도 일본군의 점령하에서 고생을 했다. 이들은 정글로 피해 필리핀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숨어 있었다. 그때 뮤리엘은 출산 예정 달이었다고 한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그녀가 캐나다의 찰스턴 호수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 다녔던 필리핀의 피난처 동굴에서 아기를 낳았다. 낳자마자 원주민 여인이 아기를 받아서 월너트 주스로 얼굴을 씻기자 꼭 원주민 아기 같아졌다. 이들 부부가 일본군을 피해 숨어 다니는 동안 줄곧 원주민 여인이 아기를 돌봐주었다. 다시 아기를 찾기까지의 아슬아슬한 이야기, 일본군에게 잡히지 않고 마치 고개사처럼 도망다닌 이야기들은 그대로 기적의 연속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당시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공포가 우리를 짓누르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제28장 헌병대 이어집니다.